컬렉팅을 위한 조언, 세무 및 법적 문제에 대해 강연해 주실 이유경 강연자님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이유경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미술법 전문 로펌 댄지거 앤 무로에서 그 미술법 전문으로 지금 이제 변호사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시죠. 미술법을 전문으로 주로 그 미술 관련, 특히 미술 거래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들은 이제 제일 많은 고객들이 이제 경매 회사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큰 규모의 개인 소장가들 이제 그렇게가 이제 주로 저의 고객 명단입니다. 리스트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회사에 대한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12시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싹 들어와서 지금까지 걷다 보니까 커피를 2잔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피곤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좀 번쩍 뜨이는 이제 그런 얘기로 한번 그 시작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뭐였냐면 1987년, 88년 요 정도에 그 시카고 인근에 사는 시카고 교회에 사는 그 컬렉터 부부가 뉴욕을 방문을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뉴욕에서는 신진 예술가들을 데려다가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시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신인전, 뭐 젊은 작가전, 뭐 이런 거 해서 아트페어 같이 이제 일종의 길거리에서 이제 소호뿐만 아니라 이제 타임스퀘어나 이런 쪽에서 이게 반은 가두에서 반은 이제 그 갤러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시가 진행되는 조금 캐주얼한 아트페어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컬렉터 부부가 누구를 발견했냐면 요 그림을 발견한 거예요. 바스키아. 그때 당시에 바스키아는요 조금 뜨긴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목받는 신인, 우리 신인상 후보 정도 올라갈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 그림을 정말 용감하게도 5만 불에 구입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지금 5만 불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적 5만 불이냐면 1980년대 중후반에 5만 불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그냥 짐작해도 한 3억 정도의 느낌이죠. 3억 내지 3억 5천. 지금 환율까지 따지면. 그 뭐 우리가 1,000원이라고 좀 대비를 해보자면 그 1달러당 1,000원이라고 대비를 해보자면 한 3억 정도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쨌든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선택입니다. 3억을 여기다 하는 게. 근데 이분들은 그냥 그게 첫 번째 그림 내지는 집에다 장식하기 위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그림을 사시는 이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꾸준히 몇십 년 동안 구입을 하셔서 전체 컬렉션이 200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사람과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요. 거의 200호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도 구매를 해서 개인 소장 그 스토리지도 이제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있는 진지한 정말 이렇게 진심인 컬렉터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2015년에 작고를 하십니다. 이제 한 분이 먼저 작고를 하셨고 이제 마지막 한 분까지 그 돌아가셨는데 거기 이제 이 두 분 슬하에 두 분의 따님이 있었습니다. 이 따님들이 이제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상속세가 조금 더 좀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220억이 넘지 않으면 그 상속세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술품들이 너무 많고 집이 있고 이러니까 이 따님분들이 상속세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기가 가진 컬렉션 중에서 가장 비쌀 것 같은 이 그림을 이제 그 소더비에다 맡긴 거죠. 그래서 이 소더비에서 판정을 이제 그 뭐 에스티메이트 그다음에 뭐 리저브 프라이스 그러니까 얼마 이하로 팔지 않겠다 그리고 대충 추산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가끔 신문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일본 분인데 바스키아를 꾸준히 모으시는 그 IT 사업가가 있어요. IT 계열의 사업가 일본 분이 이 그림을 얼마에 사셨냐 하면 이제 어 110 밀리언이니까 약 한 1,300억?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로 1,300억이 넘죠. 한 1,500억? 뭐 요 정도 제가 산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한 1,500억 정도라고 잡죠. 그래서 이게 뭐 어린 자마 1,500억이라고 치면 한 3,000배의 곱하기가 된 거예요. 80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적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지 저희 회사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록이었습니다. 5만 불에 산 것이 30년이 지나서 3,000배가 되어서 이제 이거를 팔아서 상속세들을 납부를 하고 이제 그랬던 사건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뵀던 분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이걸 그냥 이렇게 뭐 무슨 그냥 재밌는 사례 내지는 여러분한테 미술을 하시면 돈을 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요. 이분이 가진 수백 점의 작품들 중에서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온 작품은 이거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컬렉터 분이 1월에 한 1억 정도의 그림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저한테 오시더니 이거를 3억에 팔고 싶다는 거예요. 자, 1월에 샀고 4월입니다. 3개월이죠. 근데 그거를 뭐 한 2배, 3배 정도로 뻥튀기를 해서 팔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술품이라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젊은 작가를 사셨을 때는 20년, 30년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좀 약간 증권이나 뭐 선물과는 그러니까 선물 거래하고는 완전히 다른 루틴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사셔서 너무 소중하고 아끼고 막 그런 작품이시겠지만 하나를 사서 하나가 대박이 나는 거는 거의 로또입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조상신이 이렇게 보호하사 그림을 사지 않는 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자기가 미술을 공부하고 꾸준히 컬렉팅을 하고 꾸준히 트렌드를 쫓아가고 심지어 미래의 트렌드까지 파악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준비가 되고 나서야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 부동산 거래만, 빌딩 거래,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거래하시기 전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림 거래조차 역시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핑크빛 미래 다니시다 보면 그런 유혹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 작가가요 어디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요 어디에 실렸어요. 어디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게 됐다고 해서 100% 이렇게 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그거를 다 감내하면서 꾸준히 하고 컬렉팅을 했을 때 선물처럼 오는 것이 이런 일들이고 이 선물의 크기는 각자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술은 투자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내심과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로서 컬렉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바심이 나실 거예요. 현금이 묶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컬렉팅을 하실 때는 스스로의 개성을 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많은 가치를 두시면서 컬렉팅을 하셔야 정신 건강이나 여러분들의
이 가정의 평화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작품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권유해 드리는 게 뭐냐면, 믿을 만한 갤러리를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찾으시고, 그리고 좋은 작가를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후원하듯이 꾸준히 한두 작가를 내지는 두세 작가를 모아 나가는 것. 물론 10명, 100명 하고 싶으신 거 아는데 그게 약간 지갑이라는 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작가를 내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솔직히 소장을 하지 않으면요, 고민이 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을 해가면서 소품 위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진지하게 발전시켜 나가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스토리 있게 소장을 하시고 나면 작가의 작품 하나 두 개를 파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컬렉션 자체가 가치가 생겨요. 스토리가 있어야 컬렉션이 가치가 생깁니다. 이 소장가가 뭐 100배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많은 가치를 평가를 받으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작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항상 유념해 두셔야 하는 것이 재판매 가능성입니다. 이 재판매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 이 작가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작가의 첫 번째 작가로부터 갤러리로 갔을 때 첫 번째 판매되는 것, 이걸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프라이머리 마켓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술 투자 관련 책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2022년에 이 작가 그림을 3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에 가서 보니까 이 똑같은 작가 작품을 갤러리에서 7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작품은 이제 7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저는 이를 통해서 2년 만에 4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이 프라이머리 마켓으로도 꽤 충분히 그러니까 수요가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사서 그래서 현재 있는 프라이머리 마켓 가격보다 더 올려서 팔게 될 경우 판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한번 팔려 나갔던 작품이 다시 팔릴 정도의, 그럴 정도로 높은 수요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아주 일찍 사서 지금 현재 프라이머리 마켓 가격보다 조금 낮게 내놓는다면 팔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 특히 활동 중인 작가들 같은 경우는 화풍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재평가를 받는 데는 시간이 또 좀 걸립니다. 왜냐면 지금 유행하는 화풍으로 컬렉터들이 사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컬렉팅을 하시는 편이 이게 나중에 긴 안목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의 근원이 됩니다. 힘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작가의 전시 수상 이력, 그리고 작가의 작품 소장처,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가 전시를 했는데 석사 청구전, 박사 청구전밖에 한 게 없어요. 뮤지엄, 그러니까 미술관 측에서 한 전시가 없습니다. 일반 초대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작가는 정말 신인이죠.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가격이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은 좀 구매를 좀 약간 자제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외부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작가의 작품이 내 영혼의 울림이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시든지 사시는 게 맞겠지만, 맞아요, 투자 목적을 생각을 하셔서 재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다면 자기가 혼자 하는 작품 외에 전시 외에
미술관이나 아니면 수상, 뭐 아니면 레지던시 이런 데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작가들이 아무래도 외부 평가를 받았을 때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은 거죠. 전문가들로부터. 그러니까 조금 더 리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특히 외국 작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겐하임, 모마,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라크마, 뭐 아니면 뽕피두 이런 데에 전시가 된 작가는 솔직히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릎에서 사고 싶은 거잖아요. 무릎에서 아시죠? 그 증권 할 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무릎에서 사고 싶다면 이 무릎에 그 시그널이 어떤 것들이냐, 무릎에 왔다는 시그널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외국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모던 아트 내지는 컨템포러리 아트 뮤지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카고라고 치면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메인 뮤지엄이에요. 제일 큰 뮤지엄이에요. 여기에 작품이 전시가 됐다 그러면 이 작가는 이미 평가가 끝났습니다. 중요한 작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허리 내지는 이제 뭐 옆구리까지는 올라온 거죠. 그러면 어디를 눈을 돌려야 되냐면, 약간 위험성은 있지만 시카고 그 미시건호 주변에 있는 컨템퍼러리 아트 뮤지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좀 더 젊은 작가들 거를 전시하는 데요. 그럼 거기에서 전시가 그러한 레벨에서 전시가 꾸준히 되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 뉴욕 같은 경우면 모마가 아니라 모마 PS1 같은 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데에 전시가 되고 있는 작가 거를 유념해서 보시다가, 자, 그다음에 뭐를 보셔야 되냐면 갤러리, 그 사람이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갤러리의 평판을 보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크리스토퍼 우울의 경우를 보여드릴 건데, 갤러리 평판도 같이 보면서 하셔야만 되는 게, 저는 솔직히 뭐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작가를 그러니까 작가가 이름을 얻고 작가가 존경받는데 절반은 갤러리와 컬렉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컬렉터가 없었다면 갤러리가 계속 전시를 못했을 거고요. 갤러리가 없었다면 작가가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자신이 컬렉터들과 그리고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컨템퍼러리 아트의 묘미는 작가와 BTS가 성공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작가와 이 그 팬들 간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이어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러리가 어떤 갤러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갤러리가 정말 작가를 잘 키우는 갤러리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하고 그냥 더 이상 키우지 않는 갤러리인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괜찮은 갤러리하고 일하고 있는 작가다. 그러면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을 사야 될 이유가 한 30-40%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에서 종지부를 찍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옥션 이력이에요. 옥션에 나갔는데 여러분들 주가 조작은 형사 처벌 대상이잖아요. 근데 미술계에서는 미술가 조작이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팬이에요. 내가 A라는 작가 팬이고, A 작가가 처음으로 홍콩에 있는 필립스에 나가서 옥션에 나가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그림을 10개를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뭐를 하냐? 가가지고 뭐 미니멈 뭐 한 8천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그럼 8천만 원 손 들어요. 자, 그래서 비딩이 여러 개 막 경쟁이 붙어요. 그러면 평소보다 조금 높게 삽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광고비나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아마 조금 도와주는 컬렉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놀란 게,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컬렉터들이 적극적으로 작가 프로모션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봤지만, 만약에 이렇게까지 작가 프로모션에 자기 돈을 써가면서 참여하는 컬렉터들이 많다. 그러면 이 작가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림을 내놓기만 하면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보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쳐서 사그러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힘입어서 옥션에 나가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정말 비딩이 되는 겁니다. 자, 비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재판매 가능성이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나오는 거 순서 기다려서 사기에는 너무 인내심도 없고요. 그거 기다렸다가는 작품을 한 10년 있다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웃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옥션에서 꾸준히 매년 팔린다는 얘기는 한 번 팔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분기나 매년 내지 1년에 2번 뭐 요 정도로 해서 옥션에서 꾸준히 팔리는 작가라면 그렇다면 투자 가치가 굉장히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이 옥션 이력이 꾸준히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만 좋냐 안 좋냐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주요 아트 이벤트 뭐 아트 비엔날레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초청이 꾸준히 되고 있느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여기에 초청이 됐다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든지 이 작가가 꾸준하게 뭔가 평판이 좋아진다든지가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23년, 2024년에 이 작가가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표시지 그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요 아트 이벤트에 초청이 됐다고 이퀄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판매 가능성이 진짜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선을 넘는다고 그러죠. 이제 이분이 주요 작가 반열에 오르는 건 주요 미술관 단독 전시가 됐을 때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현 같은데 국립현대라든지 대구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치면 모마, 구겐하임, 뉴뮤지엄 이런 데서 단독 전시가 되는 거예요. 단체 전시가 아니고 한 10점, 뭐 5점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이분의 작품 70점, 80점, 100점, 140점으로 단독 전시가 이루어졌다. 내지는 한 층이 다 이 사람보다 큰 뮤지엄 같은 게 모마 같은 경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분은 아마 옥션에 가셔서 구매가 어려울 정도의 가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요 미술관 단독 전시를 가기 전에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라고 해야 되나 재판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옥션 레코드가 계속 갱신이 된다. 그게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작가의 연령도 중요합니다. 지금 작가가 20대면요, 한 40년 기다리셔야 돼요. 작가의 연령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40에서 50 이때가 사기가 좋습니다. 50대 초반까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40이 넘어서 자기의 커리어를 바꾸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40대까지 작가로 살아왔다면 이분은 그냥 평생 작가로 사실 뿐이에요. 그런데 20대예요. 20대인데 작가 활동을 이 사람이 60대까지 할까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따라요. 근데 40대 이상의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적죠. 좀 많이 사라졌죠. 이분은 끝까지 작가 활동을 하실 분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커리어 하이를 찍을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신진 작가에 비해서는 좀 비싸죠. 하지만 안전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인기 지역도 좀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작가가요. 미국에서는 인기가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베슬먼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작품이 섹슈얼합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엄청난 작가예요. 그리고 그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나마 거래가 좀 있지만 중국이나 대만 가도 거래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화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섹슈얼한 그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림을 어디서 재판매할 것인가? 내가 영국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런 작품들도 사도 되겠죠. 근데 내가 한국에서 팔 거라면 아무리 영국이나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작가라고 하더라도 조금 다시 재고려를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풍이 계속 쑥쑥쑥 바뀝니다. 작가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구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추상으로 마무리가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이 처음에는 추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구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칼라리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A라는 작가가 지금 되게 유명한데 이 작가가 지금 구상으로 유명하다면 구상 작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유명 작가의 추상 작품, 예를 들어 피카소의 구상 작품은 피카소의 추상 작품보다 가격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제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울이라고 해서 이 글씨 그림, 레터링을 한 선구자예요. 이 사람인데 제가 이 구체적인 걸 보시기 전에 요것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빨간색 실선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찍으시는 분이 어려우셔서 제가 자리에서 할게요. 보라색 있고 점선 있죠. 그거 말고 빨간색 실선을 보시면 크리스토퍼 울이 1955년생이에요. 그러면은 2000년 당시에 45살이죠. 45살인 경우, 그러니까 45살 때부터의 추적을 한 겁니다. 이거는 가격 지수라서요. 가격 자체를 의미한 게 아니고 얼마나 증감을 보이는지 거기만 그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크리스토퍼 우를 쭉 보시면 계속 올라가요. 45살 이후에 쭉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좀 본격적인 기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입니다. 조금 있다가 2007년, 8년, 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때가 언제인가요? 2010년, 11년, 12년이죠. 그죠? 또 언제 뭐 2004, 5, 6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2011, 11, 12, 13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보시면 미국 태생이고요. 자, 80에서 84년까지 조수로 있다가 80년 말부터 자기 스타일을 찾았습니다. 자, 89년 말에 자기 레터링을 시작을 해서 303 갤러리로 시작을 한 갤러리에서 자기 단독 전시를 처음으로 한 게 88년이에요. 2000년이면요. 이 레터링 작업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이분이 레터링의 만시간의 법칙을 하면서 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이 된 거예요. 45살 정도에. 자, 그런 다음에 LA 모카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데냐면 시카고에 있는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그러니까 그 아트 뮤지엄, 그러니까 좀 라크마만큼 그 카운티 뮤지엄 정도까지는 아니고 젊은 작가들 위주로 전시하는 데서 단독 전시를 한 겁니다. 언제? 98년에.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있는 유력 뮤지엄에서, 그러니까 최고급이 아니고, 최고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중견 작가가 아닌 신진 작가를 위주로 하는 뮤지엄에서 단독 전시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이 사람은 재판매도 가능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재판매는 이제 둘째 치고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잘 팔리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기억나시죠? 2007년, 8년에 기울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완만했잖아요. 근데 2007년, 8년에 늘어나죠. 왜 그러느냐? LA의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이 사람이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갤러리가 좋아진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조건들이 있었죠. 갤러리 평판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작가 전시가 어디에서 열렸어요? 꽤 좋은, 꽤 평판이 있는 젊은 작가, 신진 작가 위주로 하는 데서 열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2007년 그 정도에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지수예요. 가격을 점을 찍은 게 아니고요. 지수라는 건 증감폭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보시죠. 2006년에 그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2012년, 13년에 주요 갤러리에서 전시를 시작을 합니다. 파리 현대미술관,
그다음에 런던 아니 그다음에 뉴욕 구겐하임. 자, 뉴욕 구겐하임은 메트로폴리탄 그리고 모마와 함께 3대 뮤지엄입니다. 요즘에는 거기에다 휘트니와 뉴 뮤지엄까지 해서 이제 5개를 위주로 많이 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단독 전시를 한 겁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2013년이에요. 자, 여러분 미술관 전시는요, 내년 3월에 하자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2025년 3월에 전시를 하려고 그러면요, 2022년에는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2022년 정도에는 공지가 나갑니다. 어나운스먼트가 나가요. 일반한테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shipping을 준비하고 보험을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다 알게 돼요.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뮤지엄에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2, 3년 전부터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작품이 2011년도, 10년도 정도부터 수직 상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은 작가였는데 신진 작가 중에서 굉장히 유망한 작가였는데 구겐하임에서 단독 전시를 해요. 그러면 가격이 수직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게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수직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라이머리 마켓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자, 그러니까 재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장가들이 자기 작품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옥션에서 2012년에 옥션 크리스트에서 7.7 밀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 9억 가까이 되는 거죠. 90억 가까이 되는 거죠. 90억 가까이로 치솟게 되는 거죠. 이 옥션이 된다는 얘기는요, 작가가 직접 자기 작품을 옥션으로 내놓은 건 이건 반칙입니다. 소장가가 내놓는 거예요. 소장가가. 재판매예요. 재판매 옥션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시면 13년에 구겐하임 전시를 하면서 크리스티에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의 300억까지 올라가는 거죠. 왜? 구겐하임 전시가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그 계획은 섰어요. 근데 계획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면 좀 오르죠. 많이 올라요. 근데 정말 오르는 건 뭐냐면 정말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하면 확 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미술관,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다음에 하기 전과 후, 그리고 옥션에서 재판매로서 그 어떤 정도의 가치가 찍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문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투자 가치에는 의문이 안 생기는데 그 작품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정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위험이 적으면 수익도 적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림을 너무 돈 얘기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미술에 있어서 좋은 거는요, 자기의 팬심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전 그거는 미술의 덕질로 돈을 버는 성공한 덕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되게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조금 약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미술품을 구매하는 거, 그러니까 미술품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이나 런던이 미술의 중심지가 된 데는 파리를 제끼고 1970년대까지는 누가 뭐래도 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뉴욕과 런던으로 옮겨왔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미술품 거래를 하게 되면 혜택을 많이 줬어요. 자,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어카인드 딜이라고 그래서 내가 미술품을 팔고요. 미술품을 그 돈으로 사잖아요. 그럼 세금을 안 물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갑은요. 이게 이제 법학에서 그 사례 같은 거 하면 갑, 을, 병, 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갑은 서울의 A 갤러리에서 1억 2천만 원의 유화 작품을 구매했어요. 자, 작가의 작품을 갤러리가 갔다 와서 팔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 그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미술품, 예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근데 내 컬렉션이에요. 내가 이제 그림을 샀어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다 맡겼어요. 팔라고 줬어요. 그런 다음에 팔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근데 작가가 갤러리에다 맡겨서 그렇게 팔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와서 사게 돼도 외국인한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홍콩 아트바젤에서 20억 원의 유화 작품을 구해서 국내로 반입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관세가 없습니다. 미술품은 관세가 없어요. 우리는 OECD 그 가입 국가로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예술품을 구매해서 왔을 때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술품인지가 여부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호크니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호크니의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내 그림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내 그림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전자적 방법으로, 그러니까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저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비싸졌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예술 작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관세를 매겨요. 그리고 여기 다니시다 보면 조명같이 생긴 예술품, 의자같이 생긴 예술품, 이거는 관세를 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있으면 관세를 물어요. 기능이 있는 가구라고 보거나 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품인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페인팅, 드로잉, 프린트, 조각 중에서도 조명 조각 말고, 조명이 들어가 있는 조각 말고 그냥 일반 진짜 우리가 봐도 그냥 조각이다 싶은 거는 안심하고 사오셔도 됩니다. 관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샀으면 그림을 팔아야 되겠죠. 1번 보실게요. 갑은 2010년에 2천만 원 가격에 드로잉 작품을 구입하였고 2020년 5천만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자, 갑이 사서 갑이 팔았어요. 근데 최종 판매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이하를 양도할 때, 양도는요 상속이 포함이 안 됩니다. 파는 거예요. 양도는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6천만 원 이하는 뭐 죽은 작가건, 생존 작가건, 외국 작가건, 뭐 아마추어 작가건, 프로페셔널 작가건 안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구매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식으로 좀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유명 작가의 프린트 같은 거 있죠. 유명 작가라고 해도 피카소 우리 대단하잖아요. 근데 프린트 가격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격이 저렴해요. 한 30장에서 50장 정도 되는 것들이. 그러면 5천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이 프린트들은 가격이 잘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랑 비슷하게 가요. 그러면 그런 작품을 사게 되면 나중에 팔더라도 세금이 안 매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6천만 원 이하니까.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구매하시는 것도 뭐 괜찮죠. 내 집에 피카소 뭐 내지는 마티스의 작품이 있고 그걸 내가 충분히 즐긴 다음에 세금 없이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뭐 전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대로 들고 가서 사용하고 그대로 들고 나오고. 자, 그다음 2번을 보시면 2010년에 아트페어에서 20대 국내 작가 유화를 3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2010년이에요. 그런 다음에 2022년에 대박이 났죠. 1억 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20대 작가가 10년 후에 살아있을 확률은 90%가 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생존 작가라는 말씀이에요. 생존, 국내, 우리나라 국적의 생존 작가인 경우에는 가격이 그 무엇이 됐건 양도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요즘에 인기 있는 작가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 우국원 작가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국원 작가님이 데뷔를 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을 하나 사셨어요. 그 그림을 요즘에 인기가 많으시니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판매 가격이 엄청 높아요. 6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세금 안 빼요. 왜냐하면 우건 작가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있는 작가들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우리가 다 알죠. 김한기 화백 그림을 사면 좋다는 거 압니다. 이중섭 작가님 거 사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젊은 작가님 거는 우리도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인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 3번 같은 경우는 병은 2010년에 홍콩 아트페어에서 미국 작가의 드로잉을 5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2010년에 외국에서 구입을 했어요. 누구? 외국 작가의 작품을. 2022년, 그러니까 12년 뒤에 2억 원의 양도를 합니다. 국내에서 팔아요. 자, 우선 6천만 원은 넘어가죠. 과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 작가가 아니에요. 외국 작가입니다. 아, 그러면 1억 5천에 대해서 양도세를 문다 그러면 몇 천만 원이 나가니까 이게 뭐 되는 말이냐, 이게 뭐 미술이 뭐 좋은 투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법제적으로 또 한 번의 혜택을 줍니다. 뭐냐면 필요 경비라는 거를 계상을 해줘요. 자, 10년이 넘으면요, 원래 가격,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가격의 90%를 필요 경비로 계상을 해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림이라는 건 손바닥만한 그림은 조금 괜찮을 수 있겠지만 50호, 100호 정도 가게 되면요, 이게 너무나도 예쁘기도 하지만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온도, 습도 맞춰야죠. 조도 맞춰야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수장고를 돈 내고 빌리셔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해요. 그림이 많아지면. 즉, 이 그림을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사진도 찍어야죠. 유리도 갈아 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10년 이상 소장을 했다 그러면 9천만 원, 아니 9천만 원, 90%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산수를 못해서 계산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1억,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상 보유 시에 90만 원 계상이냐, 90% 계상이니까 계상되는 게 얼마겠어요? 2천만 원이죠. 그죠? 2천만 원에다가 양도세 22%, 지방세 다 포함해서 하게 되면 2천만 원에 22%니까 4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억 5천에 대해서 양도세 440만 원이면 내셔야죠. 이거는. 그죠? 그 부동산이나 다른 거에 비하면 양도세 걱정이 그렇게 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미술이. 그게 아주 큰 매력 중에 하나예요. 다만 10년 미만으로 만약에 그 양도를 하시게 된다면, 예를 들어 2010년에 샀는데 2013년에 판다든지 17년에 파시게 되면 이게 80%만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80%만 필요 경비로 계상이 돼서 제가 이제 계산해 온 걸로 보시면 80%니까 여기에다가 4천만 원에 22%니까 8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세금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양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상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속에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모든 혜택이 싹 사라집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속에 있어서도 많은 메리트를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미술품, 감정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전문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둘러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세계 시장 1%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미술 시장이 한 0.8% 정도 되거든요. 1%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거는 조금 국뽕이 들어갔고요. 한 0.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한 46%, 그리고 영국이 한 17%, 그리고 유럽이 다 합쳐서 한 12%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 30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1%가 안 됩니다. 이게 아시아가 솔직히 홍콩하고 중국을 빼면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상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6천만 원에 뭐 대한 거 아니면 뭐 생존 작가냐 외국 작가냐 뭐 필요금이 이런 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냥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또 그게 구간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30억 원이 초과가 되면요. 엄청나져요.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 가지고요. 그 50%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023년에는 대물로 이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피카소를 가지고 있는데 피카소를 팔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피카소 작품 가격을 계산을 해서 그걸 대납함으로써 세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제 그 제도가 도입이 됐죠. 어쨌든 상속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양도에 있어서의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고 오로지 금액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2000년 뉴욕에서 독일 작가 유화를 1억 원에 구입해서 국내에 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딸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세청 소속으로 감정을 하는 팀이 없어요. 그리고 이 2명을 선정을 해서 감정을 하게 하는데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프린트는 비슷한 것들이 좀 옥션에 나오고 이러면 계산이 되겠죠. 계산이 되는데 페인팅 같은 경우는 유일무이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우한 화백이라고 해서 모든 그림이 다 똑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크기에 따라 절대적으로 크기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선으로부터인지 점으로부터인지 바람이 분단지 아무튼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가격을 얘기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좀 많이 되기는 해요. 여기에다 살짝 붙이는 정도로 해서.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부담이 있진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원이니까요. 1억 원에 대해서 10%였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약간 한 1,000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사례는. 두 번째 사례는 500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2003년 딸한테 상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서 약 18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작품이.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미리 계산을 해봤어요. 500억 원이면요. 이걸 그대로 상속을 한다고 하면 아까 계산을 해봤을 때 3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미리 계산을 해온 이유가 제가 잘 계산을 못해서 맨 밑에 칸을 보시면 자, 이제까지 해왔던 과세율에다가 더하기 나머지 초과 금액의 50%잖아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5억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00억 원의 작품을 받는데 그 상속비가 한 145억 뭐 요 정도 돼요. 자, 근데 그 중에 한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146억짜리 작품이잖아요. 180억이라고 했나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 정도 제품이 된다고 한다면 자, 대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가 가능해요. 물건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 작품 괜찮아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즉 굉장히 유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의 결재가 필요해요. 자, 그 요건을 다 통과를 하게 된다면 그 작품을 작품으로 대납을 하고 나머지 작품을 그냥 그 세금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드디어 이제 도입이 됐죠. 근데 이거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술관을 하거나 재단으로 지어서 만약 이 정도 커지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곤 하죠. 아니면 법인을 설립을 하셔서 법인에서 이제 그러니까 회사의 소유 예술품으로 회사 재산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품보증서와 소장 이력서 확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신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진품 보증서만 있으면 돼요. 그 처음 파는 갤러리가 해도 되고요. 작가가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판매되는 작품을 사신다. 이렇게 되면 진품 보증서가 그때부터는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팔렸고 그래서 그 개인 소장가로부터 사는 경우에는 그 개인 소장가가 진품입니다. 그 두 번째 재판매하는 갤러리가 진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그 이전에 받아놨던 진품 보증서를 가질 수 있다면 완벽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판매했던 프라이머리 세일에서 있었던 진품 보증서를 재판매할 때는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 작가한테 따로 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청경자 작가 사건, 이완 화백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작가가 아무리 내 작품이라고 주장을 한들 이게 작가가 진품이라고 모두가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로부터 뒤늦게 받는 것보다는 첫 번째 거래에 발행이 됐던 그 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보증서가 없다고 한다면 조금 고민을 다시 해보시는 이제 그걸 권유를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 정말 재밌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 강연을 할 때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발생한 사건이었고 종종 발생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소장가가 있었어요. 뉴욕에. 고흐 작품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 아니에요. 이 작품 아니고 고흐 작품을 가지고 있는 소장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장가가 뉴욕에 있는 갤러리에 자기 작품을 팔아달라고 그러면서 맡겼어요. 위탁 판매를 한 거죠. 자, 근데 이 뉴욕에 있는 그 갤러리스트가 장난을 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게 되게 영리한 게 외국 시장의 특성과 아시아 시장의 특성을 너무 잘 파악을 한 거예요. 고흐 정도가 되면 위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고흐 전문가를 데려다가 작품을 감정을 합니다. 아시아에서는요. 고흐 전문가를 데려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진품 보증서, 서류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의 딜러가 어떻게 했냐면 작품을 하나를 위조를 했어요. 그래서 진품은 뉴욕에 있는 사람한테 팔고 보증서를 위조해서 위조된 보증서를 뉴욕에 있는 소장가한테 준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한테 또 팔았는데요. 그 보증서는 진짜예요. 근데 작품은 가짜예요. 자, 하나를 일타쌍피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내 작품 고흐라고 얼마나 행복해 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뉴욕의 소더비 언드 크리스티에 이게 나온 겁니다. 내 작품이 글로 가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봐서 자기 작품을 그 소더비에다 보냈더니 소더비에서 내 거는 가짜래요. 근데 보증서는 진짜야. 그래서 이 뉴욕 딜러가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디아프 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사례를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컨템퍼러리 아트, 현대미술을 사시라고 그랬어요. 이 조금 초보분들은 여기 아직 모던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좀 선물 시장 같은 데예요. 선물 거래 같은 데요. 전문가들이 주로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그 현대미술 위주로 하시라고 해서 예를 드렸는데 어쨌든 정말로 진품 보증서와 소장 이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챙기셔야 됩니다. 한국에서건 외국에서건. 자, 그래서 이 그 소장 이력서와 특히 진품 보증서 같은 경우 첫 거래 시에는 작가 본인으로부터 받는 거 좋습니다. 특히나 작가 본인하고 작품을 두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첫 거래 시에는 작가 본인으로부터 받는 거. 왜냐하면 작가한테 직접 보는 거기 때문에 작가가 그때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작품이 출품된 갤러리의 보증서도 좋습니다. 또 작가 전문의 명성이 있는 아트 딜러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보시다 보면 라틴 미술 중심으로 하는 분, 뭐 일본 미술 중심으로 하시는 분,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도 극사실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전문 분야가 있는 아트 딜러나 갤러리의 보증서도 네, 효과가 있습니다. 인정을 잘 받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그 유명한 소장가, 뭐 우리나라에 그 몇 대 소장가들이 있잖아요. 또 해외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소장했던 작품이에요. 그러면요, 대부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가짜였어도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 소장가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뱅크시 그림 이렇게 다 분쇄가 됐는데 그거 되게 비싼 거 아시죠? 미술품은요, 스토리가 가미가 되면 엄청 비싸져요. 그래서 저는 친한 작가분들한테 작품을 받을 때는 꼭 뒤에다가 친애하는 이유경 소장가님께를 써달라고 그래요. 그 뒤에 판넬에. 왜냐면 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 가격이 진짜 껑충 뜁니다. 그래서 유명 소장가,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작년 3월이었죠. 폴 알렌 소장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그 소장품이 그 나왔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소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거는 작품이 가짜여도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가짜면 더 가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 폴 알렌도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 소장가 소장 이력이 있는 건 그래서 비쌉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이거 비슷한 도상으로 이 작품은 10억인데 왜 이건 12억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유명한 예를 들어 뭐 되게 유명한 어떤 분, 그 어떤 분이 소장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장 이력만으로 그림에 금태가 한 번 더 둘러지는 효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 전문 갤러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마 등 유명 미술관에서 전시가 된 작품.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번에 그 한가람 미술관, 서울에 있는 한가람 미술관에서 이제 에드바드 뭉크 전시를 하는데요. 개인 컬렉션에서 많이 와요. 그러면은 개인 컬렉션에서 그다지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체 뭐 비용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그러니까 정말 낮은 가격에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이라 해도 비싸죠. 근데 어쨌든 빌려줘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100억이면 한 1억 정도 1%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쇼가 안 되죠. 근데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준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한가람 미술관은 조금 좀 약간 인지도가 모마나 라크마나와 그런 데보단 낮긴 하지만 모마 등 유명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다. 거기 그만한 큐레이터가 이걸 진품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안 해요. 진품 여부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술관에서 소장했던 것, 유명 작가들이 소장했던 건 가격이 진짜 비싸지는 겁니다. 왜? 더 이상 감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빨간 거, 레드 플래그입니다. 첫 거래 이후에 작가 본인으로부터 보증서 받은 거 그렇게 효과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 우리나라는 법원에 많이 기대는데요. 미국에서는요, 법원에서 진품 여부를 판결을 안 해줍니다. 왜? 그건 니네 알아서 해라.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술품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왜 법원에 갖고 와? 우리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전부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에서 판결이 있긴 한데 여전히 그 청경자 작가 작품에 대한 논쟁을 보시면요. 그 법원의 결정하고는 상관없이 예술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또 작가나 가족이 소유했었다? 이거는 더 의심하셔야 돼요. 작가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다가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위조를 했어요. 위작임이었습니다. 그걸 사신 분이 계셨어요. 전화를 하셨는데 안타깝죠. 아버지가 지인이 더 위험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레드 플래그입니다. 오히려 진품 보증서 없이 작가가
우리 가족한테 줬기 때문에 진품 보증서가 없다? 이거는 안 사시는 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또 한 군데에서만 감정을 받았다? 이것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두 군데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사시면 그림을 활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림을 갤러리에 내놔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뭐 대구 미술관 이런 데 미술관에 그 큐레이터가 연락이 와가지고 아, 작품이 너무 좋은데 소장품을 우리 미술관에서 좀 전시를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냐면요. 그 그림을 뒤에다 전시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오늘의 집에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직방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직방 아시죠? 다방, 직방 뭐 이런 사이트에. 자, 이걸 활용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가? 자, 첫 번째, 원본 소유자는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림을 샀으면 이 그림을 전시하고 전시를 뭐를 위해서 전시를 하는 겁니까? 팔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땐 그림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소유를 했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작가가 사진을 못 사용하게 하면 그걸 어떻게 팔아요? 원본 소유자가 판매를 위해서는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매를 위한 전시가 아니라 미술관 전시로 가게 되면요. 작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카피라이트. 자, 그리고 잠시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전시를 하신다면 작가의 성명을 반드시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연예인 예명과 작가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 작가는 근데 작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연예인 예명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누군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작가가 그렇게 공표되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공표를 하셔야 돼요. 또 우리나라는요, 미국과 달리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고 많이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도요, 작가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훼손하거나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저작 인격권 침해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돼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는 유명 작가의 작품, 피카소, 아까 보셨던 크리스토퍼 울 이런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내가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부신다든지 했을 때 그때에서야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가요. 형벌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모든 작가,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함부로 그림을 부시시면 저작 인격권 침해로 인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미술품을 태우거나 물론 몰래 태우면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보는 앞에서 행위 예술한다고 태우거나 아니면 뭐 화를 표출하기 위해서 뭐 머리에다 내리꽂는 뭐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유머 1번지나 이런 데서 보면 그림을 이렇게 확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샀지만 내가 훼손할 자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보셨고요. 이제 오늘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눴겠지만 한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갔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못 보던 작품들이 많아서 저도 지금 정신없이 보다가 원래는 한 30분 전에 와 있는데 10분, 15분 전에야 겨우 와가지고 앉아 있었거든요. 예, 마저 좋은 작품도 많이 보시고 좋은 작품들 구매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